불이 난 인천 쿠팡물류센터 붕괴 위험으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한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밤 11시쯤 주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이 저물면서 불길이 되살아나 이틀 연속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밤하늘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건물 안쪽에선 다시 시뻘건 불길이 넘실댑니다. 잡히는가 싶던 불길이 날이 저물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40시간인 지난 밤 11시쯤 큰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자 굴착기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건물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벽을 뚫어서 밖에서 안으로 물을 쏘아서 산소는 공급하지 않으면서 안을 냉각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건물 붕괴 위험도 커졌습니다. 물류센터 남측을 중심으로 반경 116m 안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며칠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불이 꺼져서 저희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압에 시간이 걸리면서 소방대원들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소방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일상으로 화재가 진압돼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내부 온도는 200에서 300도를 오르내려 접근은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체되면 붕괴 위험과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불이 난 6층 곳곳에는 300도에 달하는 열기가 갇혀 소방대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열 화상 카메라로 담은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이 주불 진화를 예상했던 시각을 1시간 앞둔 시점에도 6층 전체에서 높은 열기가 감지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의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도 100도 안팎의 높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열을 버티지 못하고 철근들이 떨어져 나오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철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의 내부 철근이 또 열에 더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반 영상과 비교해보면 불길이 있는 곳은 물을 뿌린 뒤에도 열기가 감지됩니다. 높은 온도와 짙은 연기 탓에 소방대원은 6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특수장비를 동원해 외부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미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철근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열이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문가, 쿠팡 관계자와 협력해 건물 붕괴 위험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지역에 분진과 낙진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분진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성남동과 신현 원찬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에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진은 화재가 왕성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그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에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3단 넥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사흘 연휴 경북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82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500명이 임시 대피했는데 1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호우 피해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상황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7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졌던 강하류에선 긴급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67가구 500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제주, 포항에선 항공기 5편이 결항했고 4개 항로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은 차량이 낙석 제거 작업으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국도 5호선 파보고개에서 장촌 삼거리 구간은 오전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 9개 국립공원 105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이렇게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곳곳이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이제 조금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예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곤 맞는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레버리지 ETF가 왜 상반기로 졸속 도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처럼 흔들렸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 대치에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여야의 남탓 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는 기탁금과 관련해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고 하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돈 안 되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논쟁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면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대통령 본인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했는지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깨알같이 덧붙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그런 역량으론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관련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한 뒤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건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김 씨 1, 2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사건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애초 지난 1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김 씨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보다 앞선 오는 22일에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각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9년쯤부터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이 됐죠.
상고심을 거쳐 이혼이 확정된 두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8년 시작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적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비자금 300억 원은 수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뇌물로 보고 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만큼 맞는 방송, 이른바 맛방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폭력성과 가학성을 부추기는 인터넷 방송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아리 전체가 시퍼런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변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김모 씨는 최근 한 남성 BJ의 제안을 받아 합동 방송을 진행한 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모인 방송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 후원금이 들어온 만큼 맞는 이른바 맛방입니다. 맞을 부위와 도구를 가격표처럼 써놓아 후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구타 수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 맞는 거가 한 대당 120개, 그러니까 12,000원 꼴이죠. 네, 그걸 170대를 맞은 거고. 종아리 430대, 그리고 여기 밑에 170대, 엉덩이 80대 정도. 8시간 동안 쌓인 후원금은 1,300만 원. 맞은 횟수만 어림잡아 1000여 대로 김 씨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진짜 입원할 정도로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죠, 한마디로 돈. 네, 돈이죠. 김 씨는 맛방을 제안했던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을 대가로 폭력을 오락처럼 소비하는 가학적인 방송이 버젓이 생중계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플랫폼의 방송 안내 기준입니다. 음란물이나 신체 노출에 대한 제재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되는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방미통일과 해당 플랫폼의 시정 요구를 한 건수는 74건.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맛방 같은 폭력 콘텐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범람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주택에서 무더위 속 단수가 하루 넘게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포천시 가산면 일대 마을에 부분 단수가 시작돼 하루가 지나도록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천시에서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만 할 뿐 언제부터 물 공급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집 지붕을 수리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고양시 지연동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70대 남성 A씨가 5m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A씨는 처마에서 물이 새서 보수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붕 위에 있던 전선에 감전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과정에서 미군 추가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의 공격 드론의 불발탄을 제어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장병 1명은 부상해 치료를 계속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또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장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색 끝에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기지 공습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곧바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뒤로 미사일이 떨어진 뒤 번쩍이는 섬광. 곧이어 강한 충격파와 함께 화염이 덮칩니다. 미군 장병이 숨진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후방인 요르단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이란의 공습 능력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평가와 달리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고 방공망을 뚫는 기술도 향상됐다는 겁니다.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 응징을 위한 새로운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 요충지 대슌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이 이번에도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교량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며 공습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قرار گرفت این دو پل مسیرهای دسترسی شمالی شهر بندرعباس است و آسیب جدی دیده.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망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무효화를 선언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습을 계기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견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여전히 충분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미군의 방공망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한 공습을 퍼부은 이란. 바레인과 UAE 등 영내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이나 영공 사용을 제한하면서 요르단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Look, we've been operating out of that base for quite some time. It was a base that was important during the ISIS fight. It's obviously being proven important now in the fight against Iran. 특히 이번 요르단 공습을 계기로 이란의 공격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공격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요르단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에 도달한 거라면서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형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으면서 미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며 공격 능력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이란은 전쟁 전 미사일 재고와 발사대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미사일 발사 장소 33곳 가운데 30곳을 복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미국의 공습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 거점과 공격 기반 약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ut the attempt is being made to increase the volume of attacks, hit some very specific targets, and then kind of move out into an area where what they can do is basically cut off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CNN은 특히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능력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면서 이에 따라 미군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이란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권고할 것을 현지 공관에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 주 이스라엘 대사관 등 17개 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민간 시설까지 공격받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이후 중동 대부분 국가엔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고 항공편 취소나 영공 폐쇄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지 공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 2척과 선원 안전뿐만 아니라 최근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적 긴장으로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 우려까지 커진 만큼 홍해로 오가는 우리 선박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말에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거세지자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의 공급 차질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막이 취약해진 틈을 노려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수미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키이우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5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파트와 슈퍼마켓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의 우편 물류창고도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8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Враховувати. Саме на балістику Росія робить ставку і завдяки балістиці Путін досі продовжує вірити у свою війну.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에 가장 효과적인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의 공백 속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하루 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데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외곽 물류창고를 정밀 타격하자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비인도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기술을 앞세워 후방 도심의 에너지 시설과 아조우해 등 보급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전을 이끈 페도로우 국방장관 해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사령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도로우가 시르스키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해임되자 시위대는 시르스키의 해임과 페도로우의 재임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적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났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우리 군을 지원한 북한군의 공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목요일 6% 넘게 급락해 7,000선을 다시 내준 채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급락 뒤 반등했던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잠시 뒤에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오늘 즉시 항고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하면서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확보한 데 따른 겁니다. 즉시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 기한은 연장됩니다. SK텔레콤이 여름휴가철 통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운영 관제 기술을 활용한 특별 소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SKT는 이동량 증가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공항, 기차역, 해수욕장 등 전국 1,100여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용량을 최적화하고 오늘부터 특별 소통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에 반발한 소액주주들이 수백조 원의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국민연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어제까지 동참 전자서명을 받고 오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노조는 지난 16일 화섬 식품노조 지회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조는 파트너들이 그동안 수차례 트럭 화한 시위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대 인원은 점점 주는데 프로모션과 이벤트, 노동 강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 1,000명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는 3만 9천 명 늘었고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 52만 1,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이 중 64% 이상을 차지해 고용시장 위축이 젊은 층에 집중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훈련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입사원 대신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고 경력 5년 이내 일자리를 AI가 가장 많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깬 적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민 불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경기도가 달리는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를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성남 시내 왕복 10차로 도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리는 탓에 밤잠을 설친다고 말합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 때는 그냥 집 안에서 저희 이중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음을 질러야 돼요. 그 오토바이들이 밤에 한꺼번에 7대씩 막 10대씩 가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묘기를 부려요. 바퀴를 들고 가고. 경기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지난해 1,100여 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남시뿐 아니라 상권이 밀집해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오가는 의정부시 역시 민원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현장 단속하는 방식은 운전자가 달아나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의정부 한 곳과 성남 2곳에 무인 소음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음향 센서가 소음을 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기록합니다. 여러 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소음의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원인별로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을 넘어야 하는데 열차 통과 때 철도 주변에서 나는 소음인 100데시벨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또 무인 카메라 측정 소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3차례 이상 적발된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소음 민원을 약 50% 이상 저감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선 전쟁이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도 심의해서 등재할 예정입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유적이나 러시아 바이카로 등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2달 전 레바논 남부로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와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장악한 보포르성입니다. 과거 십자군의 요새였던 유서 깊은 곳이지만 전투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을 받은 남부 도시 티레엔 목욕탕과 개선문 등 로마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추정되는 요르단강 서안의 세바스티아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근 유대인 정착촌 당국이 일방적으로 유적지 전체를 몰수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اليوم صاروا يجوا حراسي اول امبارح اجوا تقريبا ال100 جندي عملوا تخرج للضباط في منطقه المدرج. 이스라엘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를 탈퇴했지만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자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고대 그리스 정착지도 무분별한 개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러시아의 바이카로는 환경오염과 대규모 벌목, 지속적인 수위 저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이자 지구상 최대 규모의 육상 포유류 이동 경로인 남수단의 초원지대도 전쟁과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이들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할지 긴급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선 수많은 인류의 공동유산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2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맞춰 화제가 된 태국의 유명한 새끼 하마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EFE 통신 등은 태국 카오키어우 동물원에서 하마 무댕에게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국기가 각각 꽂혀 있는 수박을 주고 결승전 결과를 마치게 한 결과 아르헨티나를 골랐다고 적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이번 행사가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무댕에게는 운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팀을 응원하거나 도박을 장려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북서쪽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홍성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오전까지, 경북 지방은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의 최대 80mm, 영서와 충북, 경북의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부산 26.4도, 서울은 2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무덥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